새벽 4시 47분이었습니다. 고시원 복도,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3.3제곱미터. 한 평 남짓한 방에서 맞는 1847번째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이 없어서 지금이 밤인지 새벽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켜서야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5년 전 저는 32평 아파트의 가장이었습니다. 35년간 같은 은행에서 일했고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합쳐 3억 1천만 원을 아들 집에 보탰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며느리의 한마디를 듣고 나왔습니다. 아버님, 이 집은 저희 신혼집이에요. 아무도 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저를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새벽 편의점에서 일합니다. 시급만 30원. 한 달에 127만 원 정도를 법니다.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고시원비 35만 원 내고 나머지로 한 달을 버팁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4시 50분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5시 20분에 편의점 문을 엽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가끔 휴대폰을 꺼내봅니다. 아들 이름 석자가 적힌 연락처를 보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 중 누군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거실지도 모릅니다. 혹은 본인이 저와 같은 선택을 앞두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3월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31살, 중견기업 과장, 번듯한 직장의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예비 며느리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회사 동기라고 했습니다. 처음 인사 왔을 때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라며 허리 숙여 절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안심했습니다. 아내를 7년 전에 먼저 보냈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3기였고 6개월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대학 보내고 취업시키고 결혼까지. 제 역할은 이제 거의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신혼집을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서울 외곽 34평 아파트. 매매가 7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들 저축이 1억 2천만 원. 며느리 쪽에서 1억 원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대출을 3억 5천만 원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밤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퇴직금 2억 1천만 원, 적금 만기금 6천만 원, 비상금 4천만 원, 합치면 3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대출 3억 5천은 부담되겠다. 내가 3억을 보태마. 나머지 5천만 원만 대출받아라. 아들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노후는요? 국민연금 나온다. 월 127만 원. 그거면 충분해. 그래도 그 대신 나도 같이 살자. 방 하나만 있으면 된다. 밥 따로 해 먹을 테니 부담 주지 않을게. 아들이 며느리와 상의하겠다고 했습니다. 3일 뒤 답이 왔습니다. 아버지, 같이 살아요. 저희도 좋습니다. 며느리도 전화를 바꿔 받았습니다. 아버님, 편하게 계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5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제 통장에서 3억 원이 빠져나간 날, 잔액은 124만 7,800원이 됐습니다.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모은 돈이었으니까요. 제 역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월에 입주했습니다. 저는 제일 작은 방을 받았습니다.
창문이 북향이라 햇볕은 잘 들지 않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입주 첫날 저녁, 며느리가 직접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오랜만에 먹어보는 집밥이었습니다. 아버님, 입맛에 맞으세요? 맛있다. 고맙다. 저는 그날 밤 오래간만에 푹 잤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35년간 출근하던 몸이 저절로 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면 아들 내외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을 끓여 커피를 탔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7시쯤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아버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원래 이 시간에 일어나. 아, 네. 며느리가 부엌으로 가더니 물을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세게 들렸습니다. 저는 TV 볼륨을 줄였습니다. 그 뒤로 아침에 TV를 켜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에서 휴대폰으로 뉴스를 봤습니다. 8월이었습니다. 점심때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 안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넣어둔 된장, 고추장이 맨 아래 칸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제일 꺼내기 힘든 자리였습니다. 며느리의 반찬통들이 눈높이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냉장고를 닫았습니다. 그날 점심은 굶었습니다.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아들이 퇴근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점심 드셨어요? 응, 밖에서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냉장고를 열기 전에 며느리가 부엌에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만 열었습니다. 9월쯤부터 외출이 늘었습니다. 특별히 갈 곳이 없었지만 아침을 먹고 나면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점심때쯤 김밥 한 줄 사 먹고 저녁 무렵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새 맨날 어디 다니세요? 산책, 운동도 하고 많이 걸으시네요. 응, 건강해야지. 아들은 그 말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운동하러 나가는 거라고,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정말은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게 불편해서 나가는 거라는 걸. 10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일찍 들어와 누웠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응. 아니, 시아버지가 같이 사시거든. 어휴, 쉽지 않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거실에 계시고 눈치가 보여서 맨날 조심해. 그래도 어떻게 돈을 넣으셨으니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돈을 넣으셨으니까.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3억을 넣었으니까 참고 사는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세입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식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녁 안 드세요? 배가 안 고프다. 먼저 먹어라. 괜찮으세요? 응, 그냥 좀 피곤해서. 아들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어딘가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3억. 35년 동안 모은 돈. 아들이 대출 이자에 허덕이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생활비 걱정 없이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저를 세입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건가? 11월 둘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아버님, 더 드세요. 고맙다. 저는 국을 한 그릇 더 받았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다음 달에 내 친구들 집들이 온다고 했잖아. 응, 알아. 근데 작은 방 있잖아. 거기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손님 외투 걸어둘 데가 없어서. 작은 방. 제 방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든 채 멈췄습니다. 아들이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건 아버지 방인데, 아니 그냥 집들이 날만 하루 이틀 정도 정리해두면 되잖아.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 정도야 내가 치워두지. 며느리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아버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제 짐이라고는 옷 몇 벌, 책 몇 권, 아내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치울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집들이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하루 전날 짐을 정리해서 거실 구석에 옮겨뒀습니다. 집들이 당일 며느리 친구들이 왔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4명이었습니다. 저는 인사만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공원 벤치에 앉아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12월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손이 곱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서 며느리와 친구들이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아버님, 들어오셨어요? 응. 피곤해서 방에 들어갈게.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다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시아버지가 같이 사신다며? 어휴, 불편하겠다. 그런 대화가 오갔을 것 같았습니다. 들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2020년 1월 3일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아직 퇴근 전이었고 며느리와 단둘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제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응.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희 이제 아기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 좋은 일이네. 네. 근데요. 며느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버님, 이 집은 저희 신혼집이에요.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기 태어나면 방이 필요하잖아요. 작은 방을 아기 방으로 쓰려고요. 작은 방, 제 방.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며느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3억을 넣었습니다.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이 집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에서 제가 있을 자리가 없다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불편하시면 저희가 근처에 작은 집 알아볼게요. 월세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밥은 반도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와서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아무도 나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미 이 집에서 저는 손님이었습니다. 그것도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 새벽 3시쯤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1월 5일 새벽 5시였습니다. 저는 캐리어 하나에 짐을 다 쌌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안에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3억을 넣은 집에서 가져갈 건 캐리어 하나뿐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어디 가세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볼 일 있어서. 며칠 나갔다 올게. 며칠이요? 어디 가시는데요? 친구 만나러. 걱정 마라. 아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제 캐리어를 봤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그제야 돌아봤습니다.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내가 나보고 나가래. 이 집에서 내 자리가 없대. 3억 넣었는데 이게 뭐냐? 그 말을 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싸우게 될 것 같았습니다. 아기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며칠 있다 연락할게.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들이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캐리어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고시원을 찾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서울역 근처 고시원. 보증금 30만 원. 월세 35만 원. 3.3제곱미터짜리 방이었습니다. 창문이 없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화장실은 공용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캐리어를 열어 아내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아들 대학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나 여기서 어떻게 살지?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를 사왔습니다. 1,800원이었습니다. 그게 이 집에서의 첫 끼니였습니다. 고시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첫 달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자고 일어나서 편의점 가서 뭔가 사 먹고 다시 누웠습니다. 국민연금 127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고시원비 35만 원, 공과금 포함이었습니다. 남은 92만 원. 한 달 생활비 아껴 쓰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돈은 빨리 나갔습니다. 밥값, 교통비, 갑자기 아파서 약국 간 비용. 한 달이 끝나니 남은 돈이 11만 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달, 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구인 사이트를 들였습니다. 은행원 출신, 35년 경력. 하지만 63세 남자를 써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서류를 10군데 넣었습니다. 연락이 온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2월 말 동네 편의점에 알바 구함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오전 10시. 시급 9,860원. 주 6일 근무. 저는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젊은 사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르신, 나이가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새벽이에요. 5시 출근인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일찍 일어납니다. 사장이 한참 저를 봤습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안 되면 그만두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편의점 알바가 됐습니다. 63세에 처음 해보는 시급제 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세수하고 고시원을 나와 20분 걸어서 편의점에 갔습니다. 발주 들어온 물건 정리하고 청소하고 손님 응대했습니다. 손이 느려서 첫 주는 혼났습니다. 담배 종류를 잘 몰라서 손님이 짜증을 냈습니다. 바코드 찍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한 달 일하고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127만 4천 원. 국민연금과 비슷한 금액이었습니다. 통장에 254만 원이 찍혔습니다. 고시원비 35만 원 내고 나머지로 한 달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8장. 지금 저는 68세입니다. 여전히 그 고시원에서 삽니다. 여전히 새벽 편의점에서 일합니다. 시급이 올라서 지금은 1030원입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온 적 있습니다. 집 나온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왜 연락이 없으세요? 저는 한참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 걱정 마라. 어디 계시냐고요? 친구 집에 있어. 신경 쓰지 마. 아버지, 집에 들어오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아들이 몇 번 더 전화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에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기 태어났어요. 딸이에요. 저는 그 문자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축하한다라고 답장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이름이 뭐냐라고 쓰다가 또 지웠습니다. 결국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휴대폰을 꺼내 봅니다. 아들 이름이 적힌 연락처를 봅니다. 전화를 걸까 생각하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습니다. 손녀가 5살이 됐을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며느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아들에게 말했어야 했을까? 며느리한테 들은 말을 전했어야 했을까? 그랬으면 뭐가 달라졌을까? 모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저는 똑같이 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싸우는 걸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요즘 저는 새벽에 출근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됐다고.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가면 됐다고. 다만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주지 마십시오. 마지막 한 칸은 본인 것으로 남겨두십시오. 그 한 칸이 없으면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오늘도 새벽 5시에 편의점 문을 엽니다. 문이 열리면 찬 공기가 들어옵니다. 그 바람을 맞으며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구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는데 도움이 됩니다.